안녕하세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몇 개월 전 저는 사랑하는 시어머님을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어머님을 보내드리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식구는 정말 역대급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랑 같지도 않은 저희 시숙과 형님 때문이었답니다. 이 두 사람이 여태껏 어떤 추악한 짓을 해왔는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릴 적 신조는 해야 할 일은 꼭 하고 살자였습니다. 불합리한 일이 있으면 꼭 그 일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했고, 이건 좀 아닌데? 싶은 것들에 대해선 아니라고 말하는 당찬 사람이었죠. 이러한 성격은 때론 독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득이 되는 부분이 더 많았답니다. 남편과는 30살의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됐어요. 제가 남편과 만나고 결혼을 약속하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할 말은 해야겠다 생각하면 시원하게 질러버리는 저와는 달리 남편은 참 순하고 또 모진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한평생을 같이 살게 되면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워나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처음으로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우리 집은 어머니랑 형 그리고 나 이렇게 세 식구뿐이야. 원래는 아버지까지 네 식구였는데 아버지 내가 12살 되던 해 우리 가족을 버리고 바람나서 도망갔어. 내가 가지 말라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서 엉엉 울었는데도 매정하게 한 번도 돌아봐 주질 않더라. 그때부터 어머니는 혼자서 이악 물고 일을 하시면서 우리 두 형제를 돌보셨고 지금은 칼국수 가게를 운영하고 계셔. 내가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우리 어머니 덕이 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생기면 나중에 어른 돼서도 트라우마로 남는다고 하던데. 지금은 아버지라는 사람 얼굴도 가물가물해. 살면서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거든. 뭐 어디 외국에라도 갔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새 살림 차려 살고 있는지. 사실 만나면서도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어. 이 얘기 듣게 되면 홀어머니니까 아들 사랑이 과하진 않을까 하면서 있던 결혼 생각까지 혹시나 싹 달아날까 봐. 근데 이제 우린 단순히 만나기만 하는 사이가 아니라 평생을 약속한 사이잖아. 이젠 더 이상 말하는 걸 미루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여자 혼자 몸으로 힘들게 키우셨으면 애착이 있는 게 당연한 거지. 난 전혀 그런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심경의 변화는 조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되려 어머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만 들 뿐이었죠. 그렇게 가정사를 알게 되고 인사를 드리러 어머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가게로 가던 날, 전 깜짝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께서 운영하시는 곳은 저도 오래전에 먹어본 기억이 있는 지역 내에서도 엄청 유명하고 손님이 바글바글한 칼국수 집이었거든요. 이런 엄청난 맛집을 운영하는 분이 내 시어머니 되실 분이라니. 겉으론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론 무척이나 신기했었답니다. 어머님은 홀로 아들들을 키우셔서 그런지 말투나 행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시원시원하셨고 상견례를 했을 때도 저희 친정 부모님들과 이런저런 많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셨어요. 반면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성격이라고 들은 예비 시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견례 자리에서 조용히 식사만 하더라고요. 뭐 세상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니 저도 예비 시숙을 향해 불필요하게 말을 건넨다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흰 무사히 결혼식을 마쳤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쌍둥이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어요. 어머님께선 집안의 첫 아들이라며 무척이나 좋아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시숙이 떠오르셨는지 넋두리를 하며 한숨을 푹푹 내쉬셨습니다. 쌍둥이면 일반 임산부들에 비해서 배가 2배는 더 나왔을 텐데 10달 동안 고생했다. 아유,
동생은 이렇게 먼저 장가를 가서 엄마한테 손줄 안겨줬는데 우리 집 장남은 언제쯤 장가 갈는지 원. 내가 굳이 장가 가라 장가 가라 이러고 노래 부르진 않는다만 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니까. 에이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버님도 곧 어머니께 좋은 소식 들려주실 거예요. 그날이 오기만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니. 내가 살아있을 때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얘. 이때까지만 해도 시숙이 정말 장가를 갈 수 있을까 생각했었어요. 무뚝뚝한 성격에다가 낯도 가리면 여자뿐 아니라 친구조차 쉽게 사귀기 힘든 게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웬걸요? 저희가 아이를 낳고 3년 정도 지났을 무렵의 어느 날 어머니께서 들뜬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예, 너희 이번 주 토요일에 다들 시간 괜찮니? 시간 되면 같이 점심이나 먹자. 우리 집 장손이 드디어 결혼을 한댄다. 어머, 정말이에요 어머님? 에이, 그럼 없는 시간도 만들어서 가야죠. 어머님께서 애타게 기다리시던 소식이라 그런지 시숙이 결혼한다는 말에 제가 다 떨리는 거 있죠. 시숙이랑 만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내 형님이 될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바라며 토요일이 되자마자 남편과 함께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문을 여는 순간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예비 형님으로 보이는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는데 키도 크고 날씬한 데다 얼굴까지 너무 예쁘더라고요. 마치 내가 모르는 연예인인가 착각할 정도였답니다. 제가 들어오자마자 넋을 잃고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보니 형님은 민망한 듯 웃으며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혹시나 연예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데 연예인 아니에요. 가끔 일 들어올 때마다 모델 일 하고 있어요. 기초 화장품 모델 뭐 이런 거요.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빤히 쳐다봤죠. 너무 예쁘고 키도 크셔가지고 순간 제가 모르는 연예인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식사를 하면서 예비 형님과 통성명을 하고 기본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나이를 꺼내면서 한 번도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무려 저와 나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동갑내기 친구이자 저의 손윗사람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동갑이라는 사실을 듣자마자 예비 형님은 박수를 짝 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식구 될 사람이니까 불편하게 존댓말 안 해도 되지? 이제 동서라고 부를게. 동서, 우리 나이는 같지만 그래도 내가 엄연히 손윗사람이니까 나한테 절대 반말하지 말고 몸 안 먹거나 친구같이 지낼 생각도 하지 말고 깍듯하게, 얘를 갖춰서 형님이라고 부르고 우리 서로 선 지키면서 지내자. 알겠지? 그래, 큰애 말이 맞다. 아무리 동갑내기 친구라 하더라도 집안에선 엄연히 손윗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갑작스런 예비 형님의 말에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뭐 틀린 말은 없었어요. 동갑이란 이유 하나로 친구처럼 친하게 지낼 생각도 또 말을 편하게 할 생각도 없었기에 저는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과 함께 대화를 끊어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함께하지도 않았고 초면의 대화를 몇 마디 나눠본 게 전부였지만 예비 형님의 첫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 가족이 된다면 굉장히 피곤할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였어요. 그렇게 시숙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4개월 정도가 흘러 형님과 보내는 첫 번째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집안의 여자라곤 저와 어머님 뿐이었고 남편은 도와주겠답시고 죄다 망쳐놓기만 하는 데다 시숙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매년 명절마다 조금 힘이 들었었는데 이번엔 새로운 식구가 된 형님도 함께하는 명절이니 조금은 수월하겠다 싶었죠. 시댁엔 저희 부부가 먼저 도착했고 해가 점점 저물어 갈 때쯤 형님 내외가 시댁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오는 형님의 패션이 어땠는 줄 아세요? 번쩍번쩍 광이 나는 구두에 명품 로고가 딱 박혀있는 가방에다 선글라스를 끼고선 당당하게 집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은 정말이지 가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서방님.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요. 동서도 잘 있었어?
아유, 차가 좀 막혀서 늦게 도착했지 뭐야. 차 막히는 것만 아니었음 진작 도착했을 텐데. 아, 그러셨구나. 형님도 오셨으니까 그럼 슬슬 준비를. 세상에, 이 많은 걸 두 분이서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떡해. 힘드시겠다. 동서, 힘내. 어머님, 파이팅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음식할 준비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형님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옷과 가방을 벗어놓고서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시숙은 행동을 지적하긴커녕 오히려 형님의 무릎에 누워서 오순도순 다정하게 같이 방송을 보면서 낄낄대고 있더라고요. 저는 거침없이 주방에 있는 앞치마 한 장과 뒤집개 하나를 들고서 형님에게 다가가 강제로 앞치마를 목에 씌우고 뒤집개를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한창 TV를 보면서 깔깔대던 형님은 본인의 목에 걸린 앞치마 한 번, 손에 쥐어진 뒤집개를 한 번 보다가 절 확 째려보며 소리쳤어요. 뭐야 동서? 나한테 이걸 왜 주는데? 왜 주다니요? 내일 추석이잖아요 형님. 추석이면 차례 지내야 하고 차례 지내려면 음식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원래는 저랑 어머님 둘이서 항상 명절 음식을 했었거든요. 저희 남편은 아예 손재주가 없고 우리 아주버님도 두 여자들이 하는 거엔 원체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데 올해는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형님이 새 식구로 들어와서 처음 맞이하는 명절인데 시댁에 와서 자기 집 안방 마냥 가방이며 겉옷이며 아무렇게나 내팽겨 놓고 텔레비전만 볼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같이 음식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형님, 자, 앉아만 계시지 말고 얼른 일어나세요. 갈 길이 멀어요. 동서, 나보고 지금 요리를 하라고 하는 거야? 하다 보면 기름도 얼굴에 다 튀고 그럴 텐데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해? 내 고운 피부 다 상해서 일 끊기면 동서가 책임질 거야? 나 피부에 조금이라도 자극 생기면 바로 트러블 올라오는 사람이야. 미안한데 늘 하던 대로 음식은 동서 혼자서 어머님 도와서 하면 되겠네. 열심히 해. 어머님,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저 이만 가볼게요. 저희 친정에도 들러야 해서요. 형님은 아주 당당하게 본인에게 휘어져 있던 앞치마를 벗고선 뒤집개와 함께 제 손에 쥐어주더니 벼랑간 친정에 가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 행동도 어이가 없었지만 더 기가 막혔던 건 그 뒤를 따라 나서는 시숙의 행동이었어요. 형님은 빠르게 짐을 챙겨 집을 나섰고 시숙은 형님의 뒤를 따르며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는 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없어도 되지? 우리 있어봐야 아무짝에 도움도 안 될 텐데 뭐. 아이, 밥그릇 2개 덜고 좋지. 먼저 갈게. 황하고 닫히는 문이 얼마나 야속하던지 한참 동안을 닫힌 문을 바라보시던 어머님께선 한숨을 푹 내쉬시더니 그냥 우리끼리 보내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형님이 식구가 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었지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저와 남편, 아이들과 어머님 이렇게 다섯이서 명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해 맞이했던 추석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형님은 같은 행동들을 반복했고 저와 어머님은 더 이상 형님의 행동에 아무 소리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속위에 경일기라고 본인이 고칠 생각이 전혀 없다면 옆에서 지 아무리 떠들어도 알아먹지 못하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렇게 형님네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내던 어느 날 오랜만에 남편이 쉬는 날이기도 하고 칼국수가 너무 먹고 싶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놓은 뒤 어머님 가게로 향했어요. 딱 쉬는 시간에 맞춰서 온 건지 가게 안엔 손님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조심스럽게 가게 내부를 둘러보다 가게 안쪽 기퉁에 앉아 계신 어머님을 보고 다가갔는데 어머님께선 저희가 온 걸 모르시는 건지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한숨만 내쉬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길래 저희 온 줄도 모르세요? 이 시간에 웬일로 둘이 같이 왔어? 오늘 민국씨 쉬는 날이라 칼국수 먹고 싶어서 같이 왔죠. 근데 왜 그러세요, 어머님? 무슨 일이신데요? 아유, 아니다. 무슨 일은? 에이, 아닌데요. 내가 귀신을 속여도 네 눈은 못 속이겠구나. 에휴, 사실은 아까 전에 큰애한테서 전화가 왔어. 민호가 일을 하다 사고가 나서 허리를 좀 다쳤는데
가볍게 다친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만 척추가 골절이 됐다더라고. 네? 척추 골절이요? 그거 진짜 위험하다고 하던데. 그래서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하는데 수술비랑 또 돈이 좀 필요하다면서 2천만 원을 보내달라더구나. 당장에 모아놓은 2천만 원이 없어서 나한테 혹시 빌려줄 수 있겠느냐고 울면서 연락이 왔길래 내 바로 보내줬지. 도대체 뭐하고 다니길래 그 2천만 원이 없어서 나한테 손을 벌리는 건지. 근데 그것보다 솔직히 2천만 원 정도의 가족이니까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지만 수술 잘못돼서 혹시나 하반신 마비라도 오면 어떡하지. 수술하다가 신경이라도 잘못 건들면 어떡하나.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의학기술도 좋아졌고 하니까 수술 잘 되실 거예요. 에구, 내 정신 좀 봐라. 칼국수 먹고 싶다고 했지? 내 얼른 맛있게 해서 갖다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시숙이 척추골절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어머님의 표정이 안 좋았던 게 바로 이해가 가더라고요. 평소엔 대면대면한 사이였던 저 또한 사고 소식을 듣고서 신경이 쓰일 정도였으니까요. 다행히 밥을 먹던 도중 어머님께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얘기를 전달해 주셨고 어머님의 밝아진 표정을 보고서 저희도 마음을 편히 놓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 남편이 저에게 병문안을 한번 가볼까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래도 형이 입원을 했는데 동생으로서 한번 들여다보는 게 예의지 않을까 하면서 말이죠. 이제 막 수술을 마치고 나온 시숙에게 전화를 거는 건 아무래도 무리일 것 같아 껄끄럽지만 제가 형님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저예요. 아주버님 수술하셨다는 얘기 듣고 걱정돼서 전화드렸어요. 수술 잘 끝나셨다면서요? 아까 전에 수술 끝나고 지금 회복실에 누워있어. 아유, 그래도 가족이라고 이렇게 걱정돼서 안부 전화까지 해주고 고마워 동서. 척추 골절이라 많이 놀라셨겠어요. 그래도 수술 잘 돼서 천만다행이에요. 형님, 저희가 이따가 잠깐 찾아뵐까 싶은데 혹시 병원 이름이랑 병실 몇 층 몇 호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야 동서. 번거롭게 뭘 찾아와. 어차피 수술도 잘 됐고 회복도 금방 될 거라고 했으니까 굳이 안 와도 돼. 병원도 멀리 있어서. 저희 차 있잖아요. 주소만 말씀해 주시면. 됐다니까. 굳이 귀찮게 안 찾아와도 된다고. 걱정해 준 거 마음만 고맙게 받을게. 동서, 나 지금 좀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 뭐라 말을 하기도 전에 전화는 다 끊겨버리고 말았어요. 좋은 마음으로 병문안을 가겠다고 연락을 한 거였는데 극구 사양을 해버리는 탓에 조금 민망하긴 했지만 워낙에 경황이 없고 또 바쁘기도 해서 그런가 보다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기로 했죠. 그렇게 형님 내외를 다시 마주하게 된 건 그로부터 7개월 정도가 흐른 가족 모임 식사 자리에서였어요. 어머, 동서, 오랜만이다. 그날 내가 그렇게 전화 끊고 연락도 먼저 못했네. 이 사람도 재활치료한다고 정신없고 나도 간병하랴 또 촬영도 아니라 바빠서서 그랬어. 미안. 혹시 서운하다거나 그런 거 아니지? 동서 쿨하잖아. 그럼요 형님. 뭐 서운하고 말고 그런 게 어딨어요. 수술 잘 됐다는 이야기 들으면 그걸로 된 거죠 뭐. 그래도 그만하길 천만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그때만 생각하면 아우 지금도 치가 떨린다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또 별일은 없었는지 등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들을 나누며 식사를 하는데 벼랑간 형님이 아무도 물어보지 않은 집 이야기를 꺼내며 한탄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맞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요즘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 부동산 매물 구경하기가 겁이 난다니까. 형님, 아주 예전부터 집값은 비쌌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저희가 모아둔 돈이랑 대출 조금 합쳐서 작은 평수로 저렴하게 집 샀잖아요. 그래? 뭐 우린 사실 최근에 우리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말을 하더라고. 그 말 듣고 에라이 이놈의 전세살이 벗어나고 만다 하는 심정으로 부동산 매물을 찾아봤거든. 어지간한 좋은 집들은 다들 몇 억씩 하는 거 있지?
나랑 이 사람이랑 막 찾아보다가 쥐가 막혀가지고선 차라리 살짝 눈을 낮춰서 평수 좀 작은 집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 어때요? 어차피 형님네는 아직 아기도 없고 하니까 딱 18평이나 20평 정도가 적당할 것 같긴 한데 작은 평수라도 아늑하고 저렴한 집은 널리고 널렸어 형님. 18평? 20평? 동서, 그 코딱지만한 집에서 둘이 어떻게 사니? 그리고 지금 애는 없지만 나중에라도 쭉 없을 거라는 보장 있어? 나중에 애기 낳고 나면 더 좁아질 텐데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말해. 그 순간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시던 어머님이 끼어드셨습니다. 큰애야, 너 보니까 아까부터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대놓고 하기가 어려워서 자꾸 빙빙 돌려서 말하는 것 같은데 할 말 있으면 어렵게 말 돌리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어머님, 티가 좀 많이 났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했다고.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께서 혹시 4천만 원 정도만 보태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요. 형님이 부끄러운 듯 몸을 베베 꼬면서 어머님을 향해 당당히 전세금을 보태달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보고 있는 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어머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한마디 하고야 말았어요. 형님, 저 같으면요. 차라리 그 전세금 빼고 대출 조금 받아서 저렴한 자가를 마련하겠어요. 아니면 좀 더 가격대가 괜찮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든지요. 굳이 지금 있는 집 추가로 전세금도 올려달라고 하는 곳에서 어머님 돈까지 빌려가면서 있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동서, 자꾸 대출 하는데 대출 받으면 내 신용도에도 문제 생기고 여러모로 피곤해지는 거 몰라? 대출 받는 게 당연한 건 줄 아나 본데 안 받는 게 제일 베스트야. 그리고 우리가 조건 맞는 전셋집 구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역세권에 집 디자인도 예쁘고 조건에 맞는 집이 뭐 흔한 줄 아냐고. 집 위치랑 디자인이 평생 밥 먹여준대요. 그리고 대출은 받고 나서 잘만 갚으면 괜찮아요. 그만들 싸워라. 오랜만에 만나서 뭐하는 짓들이야? 됐다 큰애야. 그냥 내가 전세자금 올리는 비용 보태주마. 4천만 원이면 되는 거지? 네 어머님, 딱 4천이면 돼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어머님 최고. 형님, 어머님께 돈 좀 빌리지 마세요. 아주버님도 회사 다니시잖아요. 어머님도 장사하면서 힘들게 돈 버시고 또 나중에 노후도 즐기셔야 하는데 이전에 아주버님 수술비도 그렇고 자꾸 갚지도 못할 큰돈 받아가기만 하면 어떡해요. 아휴, 알았어. 정말 동서가 우리 엄마야 뭐야. 웬 참견인데 별꼴이야. 형님의 태도는 제 짜증을 확 불러일으켰어요. 어머님의 돈을 빌려가는 게 당연하단 듯 행동을 하니 화가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어머님이 뼈 빠지게 일해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을 새치여로 어머니를 꼬셔놓고 돈을 같이 하는 형님을 보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한 번만 더 이런 행동하면 가만히 안 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어머님 안부를 묻는다거나 어머님 건강은 괜찮으신지 식사는 하셨는지 물었다면 저 이런 말도 안 합니다. 꼭 집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그 이후부턴 어머니께 대놓고 돈을 빌미로 연락을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그 일이 있은 지 1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어머님께선 제게 할 말이 있으시다며 저 혼자서만 조용히 가게로 불러내셨습니다. 한 번도 저만 따로 불러낸 적이 없으셨기에 가게로 향하면서도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혹시 무슨 큰일이 있나 혼자서 완벽한 상상의 나를 펼쳐야 했죠. 그런데 어머님께선 제 손을 잡고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말을 꺼내셨어요. 이영아야, 너 우리 가게에서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네? 제가 이 가게에서 어머님이랑 같이 일을요? 그래. 아휴, 요새 나도 나이 먹어서 그런지 예전만큼 체력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조금만 움직여도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고 또 자주 어지럽기도 하고 네가 하겠다는 말만 해준다면 난 나중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 가게를 너한테 물려주려고 한다. 이 가게를 저한테 물려주시겠다고요? 아주버님도 계시고 형님도 계신데. 그래,
원래 부모 가업은 장손들이 물려받는 거라고들 하지. 그런데 난 솔직히 못 믿겠어. 명절 음식도 하기 싫다고 빼는 큰며느리랑 손 하나 까딱할 줄 모르는 장손한테 어떻게 이 가업을 맡기겠어? 안 그러냐? 그런데 넌 싹싹하니 말도 잘하고 부지런하고. 그래서 너한테 이 가게 미를 좀 맡겨보고 싶어지더라고. 그러기 전에 너도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장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아둬야지. 이런 건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아. 어차피 애들 어린이집에 다니니까 애 돌볼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어때? 한번 해볼래? 저 믿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게요. 어머님께서 이렇게까지 키워오신 가업을 저에게 물려주겠노라고 마음을 먹으신 건 그만큼 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바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가게의 가장 필수적인 것들은 어디에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식자재들의 위치, 납품처 등 필요한 부분들도 꼼꼼히 외워뒀답니다. 일을 배우는 것 자체는 재미있었지만 한 가지 힘들었던 건 바로 손님들이 끊임없이 밀려들어 온다는 거였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쉬는 타임 1시간을 제외하곤 저녁까지 쭉 대기줄이 늘어서 있고 예약 손님까지 있는 가게이다 보니 안 바쁠 수가 없었어요. 하루가 끝나고 집에 도착하고 나면 완전히 녹초가 되어 저도 모르게 기절을 해버리는 날도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 모든 걸 견딜 수 있었던 게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어머님의 가게에 와주시는 손님분들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칼국수 6년째 여기만 먹으러 오고 있어. 여기 칼국수가 진짜거든. 국물도 진한 데다 면에서 밀가루 맛도 안 나고 여기만큼 맛있는 칼국수가 없어요. 아가씨가 사장님 며느리 되는 사람이지? 사장님이 아주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을 하시더라고. 대체 얼마나 예쁘고 참한 며느리길래 시어머니가 저렇게 자랑을 하나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사장님이 칭찬할 만하네. 웃는 상에 일도 잘하고 잘 먹고 가요. 항상 나가실 때마다 칼국수가 맛있었다며 따봉을 날려주시거나 제 친절함을 칭찬해 주시는 손님들의 반응을 볼 때면 몸이 축축 늘어지다가도 힘이 나곤 했습니다. 이게 바로 장사를 하는 맛인가 싶기도 했죠. 그런 부분들에서 힘을 얻고 일을 하다 보니 또 저만의 노하우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힘을 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출근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급하게 가방을 들고 어디론가 뛰어가시는 거예요. 뒤에서 어머님 하고 불렀지만 못 들으신 건지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가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 주방에 있던 이모님들께 무슨 일인지 여쭤봤습니다. 저기 혹시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유, 우리도 몰라. 갑자기 누구랑 전화를 하다 소리도 지르고 눈물도 흘리고 하다가 가방을 들고 저렇게 나가버리시네. 무슨 급한 일이 있는 건지. 우선은 장사를 해야 했기에 서둘러 오픈 준비를 했고 어머님께서는 약 3시간 정도가 지난 후 지친 표정을 하고 가게로 돌아오셨습니다. 가게가 조금 한가해진 무렵쯤 전 어머님에게 달려가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냐고 여쭤보았어요. 어머님, 아까 급하게 가방 들고 나가시는 거 봤어요. 이모님들한테 들어보니까 누구랑 통화하다가 그렇게 나가셨다면서요. 무슨 일 있으셨던 거예요? 영아야, 아휴, 오늘 새벽에 민호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단다. 신호 기다리고 있던 보행자 한 명을 쳤는데 그 피해자가 많이 다쳤다더라. 큰애 말론 당장 합의금이라도 내지 않으면 가차없이 징역행위라고 하더라고. 금액이 5천만 원 정도인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큰애가 막 우는데 아휴 어쩌겠어. 엄마가 돼가지고 자식이 감옥에 가는 꼴은 볼 수 없지 않니. 그래서 내가 급히 보내주고 오는 길이야.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난리라니 정말. 저는 어머님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을 5천만 원이나 물어주게 된 부분도 합의금 모두를 어머니께서 물어주게 된 것도 그런데 뭔가 이상하게
뒤가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덜덜 떨고 계시는 어머님을 최대한 진정시켜드린 뒤 인터넷에 음주운전 사고라고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봐도 음주운전 사고가 났다는 관련 기사들이 단 한 건도 없더라고요. 거기서 더 찝찝함을 느꼈지만 생각해보면 모든 사고가 기사로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사람이 다친 거라면 합의금을 보내준 어머님의 입장까지 난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우선은 심증만 확보를 해놓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크게 다치게 했다고 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 돈 가지고 장난친 것 같은데 심증만 있으니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제가 형님한테 연락해서 어디 경찰서냐, 다친 사람은 어디 병원이냐 물어봐도 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더라고요. 가지 많은 나무엔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머니께는 가지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끊임없이 흔들리고 위태로운 날들만 가득했는지. 어머님은 그 일 이후 얼굴에 주름살이 급격하게 늘어나셨고 잘 보이지 않던 흰머리들도 갑작스럽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병원에 들렀다가 출근을 하는 날도 비일비재했고요. 가게를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께서도 어머님 걱정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사장님 요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봐도 영 말을 듣질 않으니 원. 사람이 나이랑 체력을 생각해야지. 저승길 갈 때 돈 싸가지고 갈 건지. 아유. 그렇게 손님들, 직원들, 저와 남편의 걱정이 있었음에도 어머님께선 계속 장사는 해야지 하며 무리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님 밑에서 일을 한 지 딱 7년째 되는 날 결국 가게에서 쓰러지시고 말았죠. 어머님이 당뇨와 심장병을 앓고 계셨는데 스트레스로 인해 그런지 기어이 사단이 나고 만 거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최근에 통증을 많이 호소하셔서 약을 증량했습니다. 가족들이랑 지인들한테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약 잘 먹겠다고, 관리 잘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머님의 연세는 어느덧 70이 훌쩍 넘어 있었어요. 너무 많이 노쇠해지셨고 또 당장 일을 하실 수도 없는 몸 상태셨기에 어머님이 운영하시던 가게는 제가 대신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님께선 의식이 돌아오신 뒤에도 과연 저 혼자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만 가득이셨죠. 어머님, 제발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님 몸부터 좀 잘 챙기세요. 그리고 저 어머님 밑에서 일한 지 7년이나 됐어요. 저한테 가게 물려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 듣고 얼마나 열심히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혼자 잘할 자신 있으니까요. 하지만 거듭되는 치료와 약 복용에도 어머님의 안색은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고 형님 내외는 이런 어머님이 걱정되지도 않는지 코빼기도 비치질 않더라고요.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났지만 지금은 건강을 되찾으시는 것이 우선이니 화가 나는 감정은 가슴 깊은 곳에 꾹 눌러 담아 놓은 채 저희 부부는 어머님을 간병하고 보살펴 드리는 것에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어머님께선 기다렸다는 듯 제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마, 난 참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 며느리를 뒀으니 말이야. 어머님, 그래. 너도 알다시피 난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구나. 혹시라도 내가 죽거든 슬퍼하지 말고 그저 더 좋은 세상에 갔구나 라고 생각해줘. 어머님, 울지 마세요. 왜 벌써부터 죽을 생각부터 하세요.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 고맙다, 고마워. 그렇게 우린 부둥켜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밖에서 돌아온 남편도 어머니 죄송하다며 펑펑 울기 시작하더군요. 사람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부질없더라고요. 그 이후 전 부단히도 어머니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말 눈물로 보살폈어요. 하지만 저의 간절한 바람에도 어머님은 끝내 눈을 감고 마셨습니다. 어머님 눈 좀 떠보세요. 어머님, 여보 어떡해. 어머님이 눈을 못 뜨셔. 어머님 이렇게 가시면 안 되잖아요.
엄마 눈 좀 떠보세요. 그렇게 어머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의 영정사진 앞에서 목 놓아 엉엉 울었고 저 또한 눈이 퉁퉁 부어서 떠지지 않을 때까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자식들이 있었어요. 형님과 시숙은 슬프지도 않은지 상복을 입고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되려 눈물을 흘리는 저와 남편에게 너무 유별난 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하더군요. 어머님 장례를 치러드린 후 어머님 집으로 가 유품을 남편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의 신발, 옷, 손수건 등을 보니 바로 옆에 계신 것만 같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장롱 속을 연 순간 작은 상자에 유언장과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그 내용을 들여다본 순간 전 다시 한번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던 3억짜리 아파트 한 채와 운영하던 칼국수 가게를 차남 김민국과 며느리 박영아에게 상속한다 라고 적혀있는 내용이었죠. 어머님은 오래전부터 모든 것들을 정리해오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녹음기에 들어있는 녹취록이 어머님의 유언이 끝이 아니었더라고요. 아래쪽을 향하는 버튼을 눌러보니 녹음 파일이 무려 5개나 더 있는 걸 발견했어요. 여보, 무슨 녹음 파일이 이렇게 많아? 그러게, 이거 하나하나 제대로 다 들어보자. 우선 녹음된 파일이 많았고 시간도 꽤 길더라고요. 파일 하나하나 재생 버튼을 누르던 저희는 기계 안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입에 담기도 뭐할 쌍스러운 욕을 짓거리면서 어머님을 향해 온갖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그 목소리들은 바로 시숙과 형님이었어요. 어머님, 이 사람이 글쎄 자기 친구한테 3천만 원이랑 큰 돈을 저랑 상의도 없이 빌려줬지 뭐예요. 솔직히 3천만 원이 옆집 개 이름도 아니고 저랑 상의 한마디 없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돈 어머님한테 받으러 왔어요. 어머님이 그 돈 그대로 안 돌려주시면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할 거예요. 큰애야, 넌 지금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빌빌대는데도 와서 돈을 달라는 소리가 하고 싶어? 더 이상 나도 못 준다. 뭐예요? 이 노인네가 정말 안 되겠네. 아, 너 지금 무슨 짓이냐? 날 지금 밀쳤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네, 저 미쳤어요. 그리고 저 술이 만땅 취해서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어서 돈 주세요, 돈. 죽을 때 돈 싸들고 갈 거 아니잖아요. 아이고, 너네 나한테 왜 그러니? 몸이 안 좋은 걸 알면서 이런 짓을 벌이냐 이놈들아. 차라리 죽여라 이놈들아. 어머님이 아픈 거랑 제가 돈을 달라고 하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는데요? 네? 어머님, 큰아들 이혼남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대신 가서 말할 거예요. 어머님이 돈을 안 줘서 당신이랑 이혼하는 거라고요. 어머님 큰아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아마 평생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원망하면서 살걸요? 저는 이 녹음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저번에 어머님 어깨와 다리에 멍자국이 있어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님은 그냥 넘어졌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년이 저지른 짓이었더라고요. 정말 제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다음 파일도 그 다음 파일도 똑같이 어머님을 상대로 조롱하는 음성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언성을 높이며 물건을 아예 집어던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형님 그 여자 가족의 돈이 필요하다며 5천만 원을 갈취하기도 했고요. 저희 부부는 음성을 더 들어보지도 않고 녹음기를 정지시켜버렸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찾아가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두 작것들이 어머님 집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마도 유품 정리 핑계로 뭐라도 가져갈 건 없나 하고 찾아온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뭐야 동서, 왜 우리 허락 없이 유품을 정리하고 있는 거야? 어머, 누가 보면 도둑이 집 털러 온 줄 알겠네.
전 뻔뻔하게 나오는 그 여자를 보고 녹음기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녹음기 버튼을 누르니 녹음기 안에선 어머님께서 남기신 유언이 흘러나왔어요. 모든 재산을 차남인 남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을 듣자마자 형님과 시숙은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더니 마구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군요. 집안에 서열이라는 게 있지. 어떻게 집안의 장손한테 유산을 안 물려줄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돼? 이건 무효야, 무효. 무슨 무효? 유언장이랑 날짜 공증까지 다 되어 있는데 어머님이 얼마나 당신들한테 질렸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 저는 곧바로 다음 파일로 넘겨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안에선 형님 그리고 시숙의 목소리와 막말들이 여과 없이 쏟아져 나왔고 본인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당황스러워서 입을 틀어막곤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변호사를 찾아가겠다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입을 털어댔던 사람들은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을 틀어막고 말더군요. 어차피 이렇게 된 판에 내가 굳이 예의 차릴 필요도 없고 어차피 니년 나랑 동갑이니까 그냥 나 말 편하게 한다. 너 예전에 척추 수술한다고 받아갔던 2천, 전세금 인상 여러고 받아간 4천,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금이라고 울며불며 받아간 5천, 이 녹음기 안에 들어있는 당신 아버지 가게 오픈 비용 5천, 이거 다 거짓말이지? 그리고 이것 말고도 어머님 속여서 돈 갈취한 금액이 상상 이상이잖아. 자, 말해봐 어디. 내 말이 틀려 맞아. 그래서 어쩔 건데.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 자식이 힘들면 부모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래? 참 마지막까지도 발악을 하는 그것들을 보고 사람으로 대접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짐승 새낀 짐승으로 다뤄야겠죠. 그래서 전 양손으로 참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감히 아픈 어머님한테 폭행을 해? 감히 돈을 갈취해? 감히 어머님 눈에 피눈물 나게 해? 그럼 네가 벌을 받아야지. 그렇게 전 그년을 눈물 콧물 흘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몸매 관리한다며 몸무게가 50kg밖에 안 나가는 사람이 60kg 나가는 절 이겨낼 방법이 없었겠죠. 그제서야 저한테 사정을 하더군요. 동서, 우선 이 머리 좀 놔. 아파 죽겠단 말이야. 제발 부탁이야. 여보, 빨리 안 말리고 뭐해. 나 머리카락 다 뽑히게 할 거야? 시숙이란 인간은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시숙을 한 방에 제압해버렸거든요. 야, 그동안 내가 형이라고 대우해줄 때가 좋았지? 난 용서 못해. 너네들 깜빵 쳐넣을 때까지 돈을 얼마 쓰든 복수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여자한테 푹 빠져서 가족도 못 알아보고 어머니까지 버린 너 같은 자식은 형 자격도 없어. 그제서야 그 두 사람은 실토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동서, 그래 맞아. 우리가 어머님을 속였어. 속인 거 맞다고. 근데 어머님도 잘못이야. 우리가 돈 부탁을 하면 웬만하면 거절을 안 하시니까 만만해 보이더라고. 그리고 어머님한테 상해를 가한 건 술이 취해서 기억도 잘 나지 않아. 동서도 알잖아. 술 먹고 저지른 범죄는 참작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좋게 좋게 합의 보고 끝내자. 어머님이 물려주신 3억 중에 딱 1억만 줘. 그럼 우리 깨끗하게 물러나 줄게. 뭐라고? 술 먹고 정상 참작?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여보, 가서 술 좀 사와. 나도 똑같이 술 먹고 니년이 했던 행동 그대로 보여줄게. 정상 참작이니까. 그랬더니 그제서야 꽁무니를 내리더군요. 동서, 잘못했어. 정상 참작 아니야. 내가 실수한 거 맞아.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자, 말로. 됐고, 내가 10초 셀 테니까 당장 이 집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이고 서로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자. 그리고 제대로 말하지만 유산은 어머니께서 우리한테 물려주신 거니까 탐낼 생각,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한 번만 더 찾아오거나 하면 그때 내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줄게. 눈앞에서 경찰을 안 부르는 걸 다행으로 여겨,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아.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제가 소리를 지르자 형님과 시숙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눈물 콧물을 흘리며 뛰쳐나갔습니다. 형님 내외가 나가자 그제서야 모든 것들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면서 저도 주저앉고 말았어요.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시숙 내외는 여기저기 투자하면서 부족한 돈을 어머니에게서 충당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어머님을 은행 ATM 기계로 생각했던 거죠. 마음 같아선 이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을 죄다 경찰서에다가 넘겨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어머님의 유서 말미엔 간곡한 부탁의 내용이 들어있었거든요. 큰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받게 하지 말아달라는 간곡한 글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은 형님과 시숙에게 폐악질을 당해 고통받는 와중에도 자식을 생각하셨던 거죠. 그게 부모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의 폐악질을 보면서도 오직 자식만 생각하신 어머님은 그렇게 쓸쓸히 눈을 감게 되신 거였습니다. 그 이후 시숙 내외는 더 이상 우리에게 딴질 걸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그동안 가져간 돈만 해도 어마어마할 테니까요. 그리고 어머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유언, 우리 큰아들 절대 처벌받게 하지 말아달라는 녹음본을 보내드렸더니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걸까요? 그 이후 더 이상 찾아오지 않더군요. 앞으로 뭐라고 살든 다신 보고 싶지 않네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 저는 칼국수집을 잘 운영하고 있답니다. 칼국수집 제일 좋은 자리에 저와 어머님이 찍은 사진을 걸어놨어요. 힘들고 지칠 때 어머님 생각하면서 보려고 말이죠. 어머님의 따뜻한 말씀, 배움, 그리고 사랑, 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3일 뒤면 어버이날인데 어머니께 가족들 모두 찾아갈 생각입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서 우리 며느리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죠? 옳은 선택을 해서 행복한 길을 걷느냐, 단 한순간의 쾌락과 한 방을 선택해서 불행한 길을 걷느냐는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주 행복해지진 않더라도 스스로 불행한 길을 선택하진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매 순간 행복할 테니 여러분들도 늘 행복